한국의 생체조직 과학연구소 유진 제네틱스의 연구실. 국정원 비밀요원인 태원이 연구소장 헬렌조에게 커피잔을 건넨다. 태원은 헬렌에게 국가연구소로 옮기라고 하지만 헬렌은 정중하게 거절한다. 씁쓸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던 태원은 문득 헬렌이 읽고 있던 서류에 눈길이 간다. 헬렌이 보고 있던 자료는 한국전쟁 당시 참가했던 미국 슈퍼솔저 아이제아 브래들리의 생체 데이터였다. 태원은 아이제아의 사진을 보고 과거를 회상한다. 1950년 서울. 당시 어머니를 도와 시장에서 발품을 팔던 태원은 6월 25일 오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가던 중 남한 측 전황이 불리해지자 국민방위군으로 군대에 끌려가게 되었다. 가난에 의해 학교조차 제대로 가지 못했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그를 보호하고자 태원의 어머니는 몸을 던져 제1공화국의 헌병에게 달려들었지만 뇌물을 받고 병력 수용의 눈이 뒤집힌 헌병의 폭력에 그만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태원은 피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경로의 헌병에게 덤벼들었지만 헌병은 그를 손쉽게 제압했고 이로 인해 헌병은 최전방의 보충병으로 보내버린다. 원래 국민방위군 제2 국민병으로 편성됐어야 할 그가 최전방부대로 편성된 것에 의문을 가질 법했지만 최전방부대의 병력들이 시시각각 죽어나가고 있는 판에 부대 장교는 총 쏘는 법도 모르는 태원에게 총을 쥐어주며 사지로 몰아냈다. 태원은 주위에서 죽어나가는 아군들을 보며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한편 한국전쟁의 정세를 뒤에서 조종하던 비밀 세력이 있었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일본 제국이 731부대에서 마루타 실험을 하는데 일조하고 제국이 패망한 뒤에도 한국에 남아 비밀 수용소에서 남몰래 가난한 이들을 이용해 인체 실험을 감행하던 하이드라의 잔당들이었다. 그들은 광복 후 1공화국이 수립되고 수뇌부에 잠입하여 반공주의 사상을 주입하며 학살을 주도했고 동시에 북한의 수뇌부와도 내통하며 은밀하고 치밀하게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 또한 한국에 대응에 혼란을 줘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만들었다. 전란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하이드라는 손쉽게 실험체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한국의 하이드라 잔당은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캡틴 아메리카를 보며 에이브러의 머스킨 박사가 미국에 망명하기 전 하이드라에 남긴 미완성 혈청을 재연구했다. 아르님 졸라 등 주요 연구원을 잃은 그들의 실험은 순탄치 않았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그들이 공급받는 실험체는 충분했다. 전쟁은 고조되고 인민군은 북군을 낙동강 전선까지 밀어내며 한국의 패색이 짙어지던 때 연합군은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 코드명 크로마이트 작전, 즉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했다. 그러나 인민군은 이를 예상했고 중국 수뇌부에 보고하여 서해안 방어사령부를 신설한다. 이 상륙작전의 정보를 입수한 하이드라의 잔당들은 한국전쟁의 균형을 맞추고자 연합군의 전력을 가늠하고 인민군의 버킷 반지를 투입한다. 한편 태원은 낙동강 최종 방어선에 악착같이 살아 남아있었다. 태원의 눈빛은 어느새 순수한 젊은이의 눈에서 야수의 섬찟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태원에게는 생존 본능과 전술 기동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고 적을 섬멸하는 데 주저함 또한 없어졌다. 태원의 곁에는 그를 따르는 한개 소대의 동료들 또한 생겼다. 수많은 전장을 헤쳐나가며 전우회가 생긴 그들은 어리지만 뛰어난 실력을 가진 태원을 자연스럽게 믿고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태원은 동료가 늘어날수록 짊어지는 짐이 늘어났다. 많은 적을 죽이며 감정이 무뎌졌지만 그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동료들이 죽는 것은 보기 힘들었다. 그 때문에 전장에 서게 되면 동료들 앞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고 점점 죽음에 가까워져 갔다. 하지만 태원이 활약함에 따라 그의 지위는 높아져 갔고 그로 인해 군사회의의 작전 내용까지 들을 수 있었다. 태원은 조만간 대규모 탈환 작전이 시행될 것임을 알게 됐고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희망을 품게 되었다. 작전 당일 신호에 맞춰 최초의 상륙이 시작됐고 그때 맞춰 낙동강 전선에서도 반격 작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태가 일어났다. 전시작전에 지휘 경험이 부족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전황을 보지 못하고 버키반즈가 투입된 해안방어사령부의 전력을 낙동강 전선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덕분에 인천 상륙작전은 그린비치, 월미도, 레드비치, 인천항, 블루비치, 인천 남동부에 순차적으로 수복하며 서울을 탈환했고 인민군의 보급로를 차단했다. 그러나 연합군이 추가 보급된 낙동강 전선은 버키반즈가 투입되며 인민군의 2배가 넘는 병력임에도 연합군은 반격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 소대원을 이끌고 진격하던 태원은 버키반즈와 대치하게 된다. 혈청을 막고 인간을 초월한 능력을 가진 슈퍼솔저 앞에서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태원의 소대는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갔다. 태원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소대원들의 죽음에 절규하고 남은 대원들이라도 살리고자 버키에게 달려갔다. 버키와 태원의 전투는 그 결과가 뻔했지만 의외로 태원은 버키와 치열하게 싸우며 전세를 유지했다. 이는 태원의 부대원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태원의 소대원들은 다른 군인들과 비교해 그 수준이 남달랐다. 태원의 소대는 태원과 버키의 전투 중 알맞게 그를 지원 사격하며 격전을 유도했다. 태원과 소대원들의 실력에 먹히는 하이드라의 명령 중 우수한 실험체가 보이면 생포하라는 지시를 떠올리며 본 실력을 드러냈고 태원과 남은 소대원 전체를 기절시켜 생포한다. 때맞춰 이때 낙동강 전선에 서울을 탈환했다는 정보가 날아오고 인민군은 한순간에 무너지며 대대적인 후퇴를 감행한다. 버키는 하이드라의 연구소로 신호를 보내고 아직 전선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태원과 소대원들을 싣고 사라졌다. 서울을 탈환한 연합군은 유엔의 결정을 기다리며 서울에 대기하고 있었다. 연합군의 목적은 남한 방어였으며 서울을 탈환한 시점에서 그들의 목표는 달성된 것이었다. 유엔은 38선을 넘어 북진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소련에 의해 부결되었다. 더 이상 연합군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북군만으로 38선을 넘어 북진을 감행했다. 이때 쉴드가 한국전쟁의 뒤에 하이드라가 개입한 사실을 알아챘다.
또한 현재 한국에 또 다른 슈퍼솔저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캡틴 아메리카의 실종으로 어스킨 박사의 오리지널 혈청이 소실된 상태에서 제2의 캡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버티 반즈 확보를 목적으로 미완성 슈퍼솔저 프로젝트의 연구원을 한국으로 보낸다. 작전을 강행하기 위해 연합군이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닌 유엔 총회에 결의안을 제출한다. 결국 연합군은 철수하지 않고 국군을 따라 38선을 넘어 북진한다. 한편 신의주에 위치한 하이드라의 실험실에서 태원과 소대원들을 향해 슈퍼솔저 생체 실험을 감행하고 있었다. 무리한 실험으로 태원의 소대원들 대다수가 쇼크사하거나 미쳐버렸고 이를 눈앞에서 본 태원은 절망했다. 신의주 연구원들은 졸라가 망명하고 남겨진 혈청을 이용해 생체 실험을 하고 있었다. 이 혈청은 어스킨 박사의 오리지널 혈청에 테서렉트의 에너지를 정제해 만들어진 새로운 혈청이었고 캡틴에 의해 테서렉트의 행방이 불현해진 후 더 이상 양산이나 복제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테서렉트 혈청을 희석하여 실험체들에게 주입하며 반응을 보았다. 그러나 테서렉트는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들게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결국 연구원들은 신체 조건이 우수한 태원의 소대를 이용한다. 신의주의 연구원들은 원산 폭격을 연합군이 북진하게 되며 소련군도 전쟁을 포기하게 되자 더 이상 비밀연구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태원을 마지막으로 철수를 결정한다. 그들은 테서렉트 혈청을 희석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태원에게 주입했다. 혈청이 주입된 태원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고 잠시 후 태원의 몸에서 광양자,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 태원의 포톤 블래스트가 발현되는 걸 본 연구원들은 기쁨에 겨워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의 몸은 광양자, 에너지의 흔적도 없이 분해되었다. 신의주에서 의문의 폭발이 감지되었지만 그 시각 38선 부근부터 평양 넘어 초산까지 파죽지세로 연합군이 북진하고 있어 누구도 폭발의 의문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내부 연락망을 통해 신의주 연구소의 폭발은 세계에 흩어진 하이드라 소속의 요주 인물들에게 전달됐고 한국전쟁에 관계된 하이드라 중지는 긴급히 신의주로 버킷을 보냈다. 폭발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잔해 속에서 태원이 비틀비틀 일어난다. 태원은 자신의 흔적도 없이 소멸된 일들을 둘러보며 슬픔에 잠겼다. 잔해에서 소대원이 소지하던 찢어진 태극기를 발견한 태원은 태극기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을 감싼 채 어둠 속으로 비척비척 걸어갔다. 한편 비밀 임무 수행을 위해 하이드라의 연구소로 향하던 미완성 슈퍼솔저 소대는 평안북도로 넘어가는 경계에서 태극기를 두른 태원을 발견한다. 태원의 행색에 슈퍼솔저 소대의 소대장 아이제아 브래들리는 태원을 보호하고 태원을 통해 자초지종을 듣게 된다. 소대원은 쉴드에 연락해 이 사실을 보고하려 했으나 아이제아가 이를 저지한다. 사실 미국 정부가 미완성 프로젝트 연구원을 한국에 보낸 또 하나의 이유는 2차 대전 이후 세계 정세가 비인륜적인 생체 실험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기 때문이고 미국 내에서 슈퍼솔저 실험 지원자를 구하기 어려워 현재 전쟁 중인 한국에서 그 실험을 강행하려 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연구원은 강제 실험에 지장이 없을 아이제아의 부대를 선별했고 부대원들에게는 단순한 파상품, 주사라고 속여 혈청을 주입했다. 이후 아이제아의 부대원들에게는 알 수 없는 오한과 발열이 일어났고 일부 부대원은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쇠약해졌다. 그리고 부대원들의 신체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걸 알게 된 아이제아는 자신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약물을 주입한 상부에 항의했고 상부에서는 아이제아와 부대원들에게 복귀 후 막대한 보상을 약속한다. 아이제아는 태원의 존재가 상부에 보고된다면 죽을 때까지 실험체로 살 것을 직감한다. 그래서 태원을 숨기고 자신들이 보호하자고 한다. 부대원들은 태원의 처지가 자신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상부에 보고할 변명거리는 필요했기에 아이제아가 태원을 인도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대원들은 파괴된 연구소에 정체를 보낸다. 태원은 그런 아이제아와 부대원들을 보며 죽은 자신의 소대를 떠올렸다. 태원을 데리고 고양시의 베이스 캠프로 이동한 아이제아는 캠프에 남아있던 통신병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신의주로 정찰을 보낸 자신의 부대원들이 전멸했다는 소식이었다. 아이제아는 곧바로 연구소를 향했고 가는 길에 죽어가는 부대원을 발견한다. 그는 부대원들이 버키의 습격을 받았으며 그 소란으로 인해 신의주에 있던 인민군이 소대를 제압했고 살아남은 부대원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보고한 뒤 숨이 끊어진다. 분노한 아이제아는 당장에 버키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버키와는 엇갈린 뒤였다. 대신 포로로 잡힌 부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 완전 등장을 준비한다. 그러나 그때 엄청난 수의 중화 인민지원군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해 남하를 시작했다. 그 수의 추정치는 약 30만 명 이상. 이 또한 전방에 배치된 병력만을 계산한 수치였다. 통신병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듯한 아이제아를 말리고 후방 지역으로 후퇴한다. 이후 전세는 인민군의 인해 전술로 양측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치러지며 결국 38선을 기준으로 고착 상태에 빠진다. 51년 7월 유엔이 더 이상 전쟁은 무의미하다며 휴전회담을 제안하고 아이제아에게 슈퍼솔저의 참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포로 수용시설을 모조리 격파할 것이라는 통보가 내려온다. 부대원을 구출하기 위해 전황을 살피던 아이제아는 이 소식에 분개하고 부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다시금 북으로 잠입을 준비한다. 그동안 아이제아의 보호 아래 건강을 회복한 태원은 아이제아를 돕겠다고 하지만 아이제아는 휴전이 진행되는 이상 피를 볼 필요 없다고 아이는 아이답게 살라며 태원을 막는다. 그리고 정부의 눈에 띄기 전에 숨으라고 한다. 태원은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동안 익숙해진 포톤 에너지를 보여주며 자신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아이제아는 한국전쟁에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세에 놀아나는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 싸우는 태원 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똑같이 미국에게 억압받는 흑인들의 모습을 보았고 자신 또한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태원에게 힘을 숨긴 채 평범하게 살아가라고 조언한다. 그때 베이스 캠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온다. 밖으로 나가보니 하이드라의 명령으로 태원을 잡기 위해 잠잠해진 전선에 침략한 버킷 때문에 파주부터 고양까지 전투가 재개되었다.
이 바람에 휴전에 협조적이지 않던 전쟁 당국 양측의 불이 당겨졌고 조금이라도 더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해 크고 작은 고지전이 시작되었다. 아이제아는 자신의 소대를 전멸로 몰고 간 버키의 등장에 크게 흥분했고 버키와의 최종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고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휴전 협정의 슈퍼솔저의 증거를 파괴하기 위해 포로 수용소를 격파할 전투기를 출정시켰다. 이미 전투가 시작된 아이제아는 버키와 치열한 접점을 벌이고 있었고 미국의 통보를 받은 통신병은 태원에게 부대원을 구해달라고 애원한다. 결국 태원은 여벌의 군복을 입고 목에 소대원의 유품인 태극기를 마구라 대신 두르며 포로 수용소의 예상 지점들이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날아올랐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 포로 수용소는 생각 이상으로 많았다. 태원은 발견하는 족적 포로들을 풀어주지만 단순히 풀어주는 것만으로 그들을 탈출시킬 수는 없었다. 포로들에게 자신을 지킬 무기를 쥐어줘야 했고 그 탓에 태원의 초인급 비행 속도에도 불구하고 포로들의 해방은 늦춰졌다. 이 시간에도 포로 수용소를 폭파하기 위해 전투기는 항국을 향해 빠르게 날아오고 있었다. 벌써 7번째 포로 수용소를 찾아내고 드디어 그곳에서 아이제아의 부대원들을 발견한 그때 하늘에서 폭음이 들리고 전투기가 미사일을 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던 태원은 지상 근거리에서 미사일이 폭발한다면 미처 대피하지 못한 포로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휘말려들 수 있기에 미사일을 먼 하늘에서 폭발시키기로 했다. 태원은 포톤 에너지로 몸을 감싸고 하늘 높이 오른 순간 미사일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다. 자신들을 구하러 온 태원이 희생하자 아이제아의 부대원들이 슬픔 속에 묵념을 하는데 태원이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하늘에서 내려온다. 테서렉트 혈청을 맞은 태원의 육체는 미사일 정도로 찢을 수 없었다. 포로들은 태원을 보며 환호하고 태원은 그런 포로들과 부대원들을 이끌고 다시 남쪽으로 향했다. 한편 버키와의 치열한 전투를 치르던 아이제아는 자신의 역량이 버키에 비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다른 방법을 이용한다. 버키의 침략과 국지전으로 숲에 바치된 전장에 탱크가 지나가고 있었고 아이제아는 버키를 탱크 쪽으로 유도하고 탱크와 인접한 순간 버키의 왼팔을 탱크의 궤도에 끼워버린다. 강철팔이 궤도에 끼이며 행동에 제약이 걸린 버키는 결국 아이제아의 공격에 쓰러진다. 버키를 쓰러뜨리고 아이제아 대신 태원이 부대원을 구하러 날아갔다는 통신병의 말에 한편으로 씁쓸함을 느끼며 또한 감사함을 느끼는 아이제아. 며칠 뒤 태원은 무사히 부대원을 이끌고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다. 하지만 아이제아의 부대원들은 포로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미완성 혈청으로 인해 쇠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결국 태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대원들은 하나 둘 숨을 거뒀고 마지막 남은 소대원도 아이제아가 지켜보는 아래 숨을 거두자 아이제아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그때 미군 장교가 베이스 캠프로 병사들을 이끌고 찾아온다. 그는 명령에 불복종하고 부대원들을 구한 아이제아와 슈퍼솔저 버키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온 것이다. 부대원들을 모두 잃은 아이제아는 힘없이 그 명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강제 송환, 군 교도소 송치를 예상했던 아이제아와 달리 장교의 결정은 아이제아의 즉각 사살. 장교는 아이제아의 공로를 전부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아이제아는 그 결정에 반항하려 했지만 장교가 리모컨을 누르자 아이제아는 감전된 듯 쓰러졌다. 미완성 슈퍼솔저의 몸에 그들 모르게 슈퍼솔저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심어져 있던 것이다. 장교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총구를 들이댔고 이에 분노한 태원이 장교에게 덤벼들었다. 태원의 주먹에 장교는 반대편까지 날아가 기절했고 함께 온 병사들이 혼비백산하는 틈에 그들을 쓰러뜨리며 태원은 아이제아를 안고 달아난다. 하지만 얼마 안가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아이제아는 돌아가겠다고 한다. 태원은 아이제아에게 죽고 싶은 거냐며 따지지만 아이제아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이대로 도망친다면 그들이 가족들을 위협할 것이라며 직접 한국에 파견된 군 사령부로 향할 것이라고 한다. 결국 고집을 이기지 못한 태원은 아이제아와 이별하기로 한다. 그동안 고마웠다며 태원은 하늘로 날아오르고 아이제아는 그의 뒷모습에 경례한다. 한편 태원에게 기절한 장교가 깨어나고 상부의 무전에 한국인 슈퍼솔저의 존재를 알린다. 구조 요청을 마치고 공로를 쌓을 생각에 기뻐하는 장교는 어느새 탈출한 버키에게 살해당한다. 부서진 팔을 감싸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버키. 2년 후 3년 1개월간의 긴 전쟁은 밤 10시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조용한 침묵으로 끝을 고했다. 휴전 후 전쟁 사망자들을 기리는 첫 국가 추모 행사에 장교의 복장으로 무공문장을 가슴에 단 태원이 자신의 소대의 이름이 써진 묘비에 꽃을 바친다. 쿠키. 전화 소리에 회상에서 깨어난 태원이 발신자 표시에 내곡동에 긴장한 채 전화를 받는다. 이내 전화를 끄는 태원은 헬렌에게 인사한 후 연락하라며 연구소를 나선다. 국정원 회의실에 도착한 그의 앞에 지미 우가 반갑게 인사한다. 지미는 두툼한 서류를 넘겨주며 태원에게 아시아의 어벤져스에 관심 있냐고 묻는다. 태원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쪽이 대장이냐 묻자 지미는 자신은 닉 퓨리가 맞는다며 대장은 둘이서 11호 라도 7호서 결정하라며 서류의 앞장을 보여준다. 서류에는 샹츠의 사진이 보인다. 엔딩.